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요. 생각만 해도 울적해지신다고요? 저도 그만 압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 전력의 대표 주자들만 모아서 몰아보기 보내드립니다. 몰아서 보면 더 꿀잼인 거 아시죠? 시간 순삭합니다.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전차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말 그대로 적의 전차를 막기 위한 미사일인데요. 1세대는 말이죠. 사람이 보고 조종을 합니다. 이 오락할 때 쓰는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했어요, 1세대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조종하다 보니까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명중률이 갈리고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2세대부터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종을 합니다. 컴퓨터 조종을 한다고 인공지능 같은 건 아니고 사람이 딱 표적을 조준하고 있으면은 그 조준경이 향하는 방향으로만 미사일이 가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준경을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 버리면은 미사일도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안 맞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3세대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즉 쏘고 나면 쏜 사람과 쏜 차량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 그런 발사 후 망각 기술이 적용된 3세대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현궁이 이 3세대 미사일인데요.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보병용 무기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현궁이 그런 뜻이었네요. 대전차 작전용을 포함한 보병용 유도 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대전차와 대비했을 때 지금 얼마나 노후화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던 토 대전차 미사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80년대 기술이에요. 지금 70년대에서 엄청 오래됐고 106mm 무반동포라든가 90mm 무반동총 50, 60년대 기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나마 그거보다 좀 뒷세대라는 판처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 기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래됐어요. 기존 노후화된 대전차와 대비했을 때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밤에도 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의 성능이 아예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개인이 휴대하거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서 적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면도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정면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정면 말고 위를 공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사일을 위로 날아갔다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위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취약한 상부 및 정면의 선택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특징인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해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궁은 쏘자마자 도망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적용해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텐덤 탄두라고도 하죠.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응 장갑은 성형 작약 탄두를 관통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 작약 탄두를 앞뒤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앞에 작은 탄두를 터뜨려서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그 뒤에 있는 메인 주 탄두가 실제 전체 장갑을 관통하게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멍 뚫고 그 구멍 안으로 또 넣고 두 번 때리는 거죠. 지상 발사의 사정거리는 약 2.5km, 3km. 관통 성능은 약 900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장갑판에 사용하는 제일 일반적인 소재인데요. 그 장갑판이 900mm가 있다면 그걸 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2월 육군 5사단 사격 훈련 내용에 따르면 현궁은 열상 조준 방식으로 1100m 떨어진 적 전차를 가정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 성공합니다. 길이는 약 1.5m, 무게는 미사일 무게만 했을 때 13kg 정도,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가까이 가벼운 편이라고 하네요. 발사 시에 직사 모드와 전차에게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 선택 가능, 아까 말씀드린 머리를 까는 그런 모드입니다.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처럼 전차, 적의 엄폐호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한정적이나마 적의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대헬기 능력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약 1억 원, 제블린은 2억 9천만 원, 가성비 갑이죠. 다른 나라의 것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3세대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 둘에 비해서 나중에 나온 만큼 더 소형화, 경량화돼서 운용이 쉽고요. 또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 뒤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셈인데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공식적으로 쓰면서 또 반해버렸어요. 사우디가 국군에서.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의 제블린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설령 미국이 제블린 수출을 허용한다 쳐도 미국의 수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여올 수 있는 걸로 제블린과 비슷한 스펙의 현궁을 들여왔는데 웬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쓰고 있냐?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한 온갖 곳에 막 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를 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값이 미사일 값보다 훨씬 싼데 그래도 오토바이에 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덕에 예상치 못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면 일단은 한 대 해봐야 몇백만 원짜리고 몇백만 원 아닐 수도 있어요. 현금 한 발에 1억인데? 아니 뭐 만수르 뭐 이런 분들 사시는 데에서 하는 건데 뭐 저희 같은 서민이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잘 맞고 위력도 좋아서 상당히 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현궁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궁의 쉽게 해서 조준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은 관측 장비로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왜냐하면은 멀리도 볼 수 있고 낮밤 겸용이에요. 주야간 겸용 열상 장비고 쉽게 얘기해서 열상 관측경이 이걸 사용하는 부대마다 새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부대의 주야간 전투력, 특히 야간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사일 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형성되죠. 실제로 미군도 제블린 미사일을 쏠 일이 없을 때도 그 조준경을 가지고 야간 경기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미타이거도 그렇고 현궁도 그렇고 우리 육군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봅니다. 특히 현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군의 아주 고질적 약점 중 하나였던 모병의 대전차 전투 능력에 아주 중요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보급해야 될 그런 무기로서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패트리엇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뭐다? 중거리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천궁2가 드디어 실전 배치됩니다. 더욱 촘촘한 방어망을 형성해줄 천궁2는 벌써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천궁2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서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여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된 천궁은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서 그 요격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천궁2의 정확한 스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 천궁과 비교해보면 추측이 가능할 듯한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앞부분의 탄 직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추진부의 직경은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도달 고도를 또 높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탄도탄이라는 물건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더 빨라야 돼서 그래서 추진체를 더 대용으로 붙인 겁니다. 2018년 양산에 착수해서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이 군에 인도됐는데요. 총 1조 119억 원을 들여서 2023년까지 7개 포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포대당 32발이 장착되니까 계획대로 7포대가 구축되면은 224발이 배치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 포대 등 108발의 요격 미사일과 함께 촘촘한 방어망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천궁2가 있으면은 1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천궁 1이 나왔어요. 천궁 1은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우리 군이 호크라는 그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을 썼는데 이게 천궁 1 배치될 때까지 자, 좀 계산 좀 하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한 40년을 썼어요, 거의. 되게 오래 쓴 물건이라 개량을 해도 정말 이건 너무 오래된 물건인데 특히나 문제가 호크는 공군 방공표에서 호크 써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정말 움직이고 설치하고 다시 움직이는데 토 나오게 복잡하고 사람 손 많이 가고 피곤합니다. 원래 호크라는 미사일이 1950년대에 개발된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중국 패트리엇을 들여오고 그러고도 호크 대체는 결국 늦어지다가 이제 천궁 1이 실전 배치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태가 시작된 겁니다. 참 노인 학대 간신히 끝냈죠.
그렇게 해서 천궁1이 나왔고 천궁2는 천궁1에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았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이게 사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천궁2는 천궁1을 살짝 개량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기술 자체는 기반으로 했지만 그냥 다른 미사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탄도탄 요격 체계라는 게 사실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이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죠.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서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사일만 빠르고 정확히 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그리고 그 레이더로 또 동시에 우리 미사일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과 적 미사일을 둘 다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기술이 있고, 그 레이더로 받아들인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등,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의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궁2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기술을 같이 개발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을 유도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얘기고, 유도탄은 빠른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자세 제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거 이름들을 읽다가 혀가 꼬이는 그런 기세인데,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 보면은 미사일 앞에 조그만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 날개로도 자세를 제어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엄청나게 빨리 달려는 탄도미사일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의 자세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날개와는 별도로 미사일 옆부분에 여러 개의 조그만 그 로켓이 또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로켓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그 사이드 스텝을 밟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미세한 어떤 자세 제어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측추력기에 의한 초기 회전 방식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천궁1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궁2에서도 구현된 건데, 이게 미사일이 수직으로 날아가요. 근데 미국 패트리엇만 해도 수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일단은 발사대가 비스듬하게 목표 쪽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쏘거든요. 근데 천궁은 딱 발사된다, 수직으로 발사되는데 거의 그 직후부터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날아가요. 우리나라 같이 초기부터 이렇게 측추력기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는 못해도 흔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한마디로 정말 그 확보한 나라가 굉장히 적은 고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실현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천궁1은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목표물까지 갖다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파편과 폭풍으로 목표를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상대가 비행기니까. 근데 천궁2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탄도탄 요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워낙 빨리 날아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 천궁2의 실전 배치 소식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무기가 러시아의 S-400입니다. 최신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항공기 요격 시에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고요. 최고 속도가 마하 12,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시스템인데요. 알다시피 러시아 S-300 기술 중에 우리나라의 천궁1에 들어간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과거에 불곰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소련에 빌려준 돈을 러시아가 이게 갚아야 되니까 걔네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기술이라도 줘.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요격미사일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궁 같은 경우도 그때 들어간 기술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말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사와 기술 이전을 맺었었는데, 그때 들어와서 우리가 실현시킨 게 콜드 런칭이에요. 콜드 런칭이 뭐냐? 그러니까 콜드는 뜨겁지 않다는 거고 런칭은 발사니까 미사일 자체가 확 발사되는 게 아니라 가스 압력 같은 걸로 일단 미사일 한번 툭 튀어나가게 한 다음에 공중에서 미사일 로켓을 점화시켜가지고 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주변이 어떤 그 막 화염이 확 나가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또 포대 구성이나 운용 교리 등도 러시아와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성숙도가 높은 미국이나 어떤 유럽 쪽 기술이 합쳐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 S-400 시리즈는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 분사가 필요한 쪽에 노즐을 맡고 있는 마개를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추진력 이런 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쓸 수 있는 방향에도 약간 제한이 있는데, 패트리엇 팩3 같은 경우는 그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구멍이 쫑쫑쫑 뚫려 있어요. 360도로 쫙 위아래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모든 방향에서 점화가 탁탁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미세한 방향 조절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처음 구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힘든 거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실현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꽤 높이 살만하다고 봐요. 천궁2는 실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수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군이 쓰는 거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소문 다 났는데. 그래서 높은 신뢰도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궁 구매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예멘 내전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수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의 어떤 유도무기 체계를 어떤 대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 두 나라는 상당히 지금 속된 말로 똥줄이다는 게 예멘 반군이 이란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요격할 만한 요격미사일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드론에 의한 공격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이게 지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아주 고도의 항공 위협에 대한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드론 같은 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공수단을 만드는 나라 중에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뜨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거는 살 수 없고 그럼 어디가 남았겠어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천궁2와 천궁1까지도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좀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의 안보 위협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장거리 방사포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킬체인이라는 게 사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부터 박살을 내겠다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쉽지만 탄도미사일, 특히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고 지금은 또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10분, 20분 안에 쏘고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유도 방식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GPS라든가 글로나스 같은 어떤 위성항법 체계를 응용해서 상당히 빨리 어떤 준비를 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킬체인으로 미사일이 쏘기 전에 미리 격파되는 것만 믿고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는 커버를 못해도 최소한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어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천궁은 그동안 어떤 탄도미사일 방어를 받지 못하던 시설들에도 어떤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비대칭 전략의 핵심, 우리의 잠수함 전력이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장3의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최초의 잠수함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앞으로 해양 세력을 싹쓸이 할 장보고3, 장3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장3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해군에서 장3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해군 전력에 막강한 힘을 실어줄 전략자산 장보고3 잠수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인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거의 최대급에 속하는데요. 길이 83.3m, 폭 9.6m에 수중 최대 속력이 시속 20노트 이상, 못해도 20노트는 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조원 50여 명이 탐색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투력은 세계 탑급에 가깝습니다. 현재 장보고 1, 즉 장1 209급 잠수함 9척, 이게 1200톤급이고요. 장보고 2, 214급 1800톤 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팩 훈련 당시 엄청난 전투력을 과시해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장3이 등장한 겁니다. 장3, 즉 장보고3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됐다는 점인데요. 현재 보유 중인 장보고 1, 2급은 모두 독일의 기술을 넘겨받아서 건조했으나 이번 장보고3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 관, 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 대부분을 개발, 탑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주요 기술의 국산화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주기 때문에 운용의 수월함은 물론이고요.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수출 경쟁의 확보도 가능하죠. 이미 1,4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서 2017년 8월 인도네시아에 인도함으로써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현재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자기 나라에서 건조라도 해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8개국뿐.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장보고 3는 모두 9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3척씩 끊어서 3단계, 흔히 3배치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치는 영어입니다. 한자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배치 1의 1번 함이며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4년 동안 2척을 더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보고 3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얻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하는 전기 추진식 잠수함인데요. 사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달리 자망 지속 능력, 즉 물속에 머무는 능력이 좀 짧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보고 3에 국내에서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인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뭔지를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디젤 전기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모터를 돌려서. 산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러니까 물 위에 떴다든가 아니면은 스노클을 물 밖에 내밀 수 있는 환경이면은 가급적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러면서 모터도 돌리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충전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산소를 못 얻게 된다. 그럼 엔진을 끄고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갑니다. 이게 209급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문제는 납축전지는 충전량이 적기 때문에 오래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AIP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자력 추진인데 원자력 추진 기관은 원자로 넣고 어쩌고 하니까 큰 문제라 원자력 추진을 쉽게 만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나온 게 AIP, 즉 산소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추진기 체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크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털링 기관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엔진이지만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돌 수 있는 엔진이 있고요. 이건 스웨덴하고 일본이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료전지, 즉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지가 있어요. 발전기를 안 돌려도 전기를 만들 수 있게 한 그런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속에서도 원래 충전된 전기 말고 또 전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연료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엔진 없이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납축전기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오래 잠수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직도 저기 머리 위에서 막 뱅뱅 돌면서 정말 풍력도 떨어뜨리고 대잠 초계기로 날아다니고 모두가 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떠올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어야지. 그런데 AIP가 있으면은 좀 더 오래 잠수해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 능력이 여기에 또 한몫을 했다. 아까 언급한 배치 2부터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강국이에요. 세계 전기자동차, 뭐 휴대폰, 한마디로 배터리가 들어간 산업이 한국이 스톱이 되면은 한 30%, 40%는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잠항 능력, 즉 물속에 오래 잠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최신 추세에 딱 부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좀 한 발 늦게 따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리튬 전지부터는 선도국들과 발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더 좋은 게 들어가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중어뢰 2, 흔히 얘기하는 범상어가 들어가고, 또 부설할 위치까지 알아서 자체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자항기뢰 SLMM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어뢰 기만기, 즉 어뢰가 딴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만기가 있고요. 비행기로 치면 플레어. 그렇죠. 그리고 유도탄, 즉 미사일이 있습니다. 중어뢰2는 이게 광섬유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광섬유 케이블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잠수함에서 조종을 하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존에는 앞으로만 쭉 나가는 멍텅구리 어뢰 혹은 적함의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유도 어뢰 2종류가 있었는데, 이 멍텅구리 어뢰는 당연히 보고 피하면 안 맞추는 거고, 음향유도 어뢰도 기만기를 이용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섬유를 유도하는 유선유도 어뢰면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물건이 된 거고, 특히 잠수함 전투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그냥 조종만을 하는 게 컴퓨터가 정확하게 유도해 주기 때문에 원거리 표적을 식별, 추적, 격침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거 못 피해요. 무섭습니다. 그 유선으로 꼭 해야 돼요? 무선으로 안 되나요? 이게 물속에서는 일단 전파 같은 게 통하지 않으니까 물속에서 무선으로 원거리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 광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하고 정확한 조정이 먼 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장보고 3가 등장함에 있어서 예. 그 해양 세력의 약간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변동, 지각 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 못할 변화는 있죠. 이게 장보고급 같은 경우는 자막 능력도 길고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대북 견제라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 해상 판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을 빼면은 거의 세계 최고인 거예요. 왜냐? 인도 같은 경우 사실상 러시아 기술 이전받아가지고 한 거고, 호주 같은 경우도 스웨덴의 프랑스 기술 이전 없으면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해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호주에서 개발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잠수함을 독자 설계로 개발까지 한 나라는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 빼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러시아 이 세 나라 정도거든요. 즉 거의 세계 최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국뽕 섞지만. 군사 전문 잡지를 만드는 군사 전문 기자로서 예. 이 장3 이거 만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묘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일본의 소류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크기예요. 겹쳐놓고 보면은 50, 500보 수준. 근데 일본이 자랑하던 게 소류급은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이고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뻗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전혀 안 꿀리는, 어떤 면에선 더 앞서는 면도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온 겁니다.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잠수함 강국이 된다. 미쳤어? 라는 얘기 듣기 딱 좋았거든요. 근데 됐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장삼 9척 전력만 있어도 주변국들이 해상에서 우리나라한테 쉽게 못 건드립니다. 정말 해상 세력 판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얕보이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예요. 장보고 3. 앞으로 해상 강국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꿈에 결코 이게 환상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 NLL 등 최전방 해역을 지키는 우리의 해상 전력이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전력화 중입니다. 핵심 전력인 신형 참수리 고속정과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인데요. 대한민국 연안을 수호할 해군의 신형 고속정과 고속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의 신형 고속정, 검독수리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농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은 독수리. 매과의 어떤 맹금류 새예요. 근데 전해급인 참수리도 매과의 어떤 맹금류고요. 참수리급 고속정은 20년이 넘게 대한민국 연안을 수호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니 20년이 아니에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2000년대 이전부터 이걸 대체할 신형 고속정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최초 계획은 300여 톤급의 어떤 정으로 건조할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해군에서는 450톤인가의 기준으로 그거를 넘으면은 함, 그거보다 작으면 정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참수리도 그래서 고속정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뀝니다. 왜냐?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을 거치면서 기존의 방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업 수정을 크게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만재 배수량 570톤급의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흔히 얘기하는 PKG로 나왔고요. 이 윤영하라는 이름은 제2연평해전의 영웅으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함정입니다. 실제로 1번함부터 6번함까지가 전부 이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6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차례로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이렇게 됐습니다. 2007년 진수돼서 총 18척이 건조, 현재 작전 벤치가 완료돼서 실전 운용되는 중입니다.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만재 배수량 570톤에 전장 63m, 전폭 9m 규모입니다. 참수리급 고속정과 비교해서 덩치는 상당히 커진 편인데요. 거의 진짜 배수량이나 이런 거 합치면 거의 2배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는 여전히 40노트라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펀치력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 거의 화력이 초계함하고 비교할 수준이 됩니다. 일단 함포가 76mm, 76mm는 초계함인 포항급이나 호위함인 울산급에서 사용하는 함포 같은 거예요.
이게 1번 함이 윤영화하면은 이태리제 오토멜라라사의 76mm 포탑 형태가 둥근 모양의 함포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거는 퇴역한 초계함에서 떼어서 재생한 포라고 그러고 있고요. 2번 함부터 18번 함까지는 국산인 현대 위아에서 만든 스텔스 형태의 포탑을 갖춘 76mm 함포를 장착했는데요. 이 포들은 수상함뿐 아니라 항공기 및 육상 표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역시나 초계함에 탑재되는 무장인 2연장 40mm 노봉 함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 12.7mm K6 중기관총, 대유도탄 기반체계 등등의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미 기존의 고속정 레벨이 아니에요. 완전히 작은 초계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화력이 강화된 이유가 또 있는 게 앞으로 이 포항급에 해당하던 초계함이라는 함종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윤영하급 고속함이 약간은 준초계함?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체는 레이더 반사파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인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참수리와 마찬가지로 워터제트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거는 어떤 밖에 프로펠러가 나와서 도는 스크롤 방식이 아니고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직접 뿜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워터제트인데 그 덕분에 예를 들어서 어망이 있는 곳 이런 데서도 프로펠러가 걸리지 않고 낮은 수심에서 민첩한 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연안 경비와 간첩선 침투를 막기 위해서 78년부터 93년까지 우리 해군은 5척도 아니고 15척도 아니고 105척의 참수리 고속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참수리급이 대량으로 건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은 북한 고속정의 침투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간첩선이 침투한 거를 막지를 못하고 해안이 뚫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수리급 고속정이 대량으로 건조가 된 건데요. 이 덕분에 간첩선의 수상 침투가 크게 줄어들고 또 연평해전, 특히 제1차 연평해전이 승리로 이끌어진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78년에 첫 배가 건조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이 낡았죠. 그래서 2017년 1번정인 210톤급의 참수리 211이 취역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참수리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참수리 이렇게 됐습니다. 길이는 44m, 폭 7m, 승조원 20명, 최대 속력 41노트. 역시 빠르죠? 재밌는 게 원형 참수리 같은 경우는 타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면이 있어요. 왜냐? 해군에 지금 우리만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주 환경은 열악하고 파도가 조금만 쳐도 흔들리고 또 심지어 최일선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배다 보니까 고생도 엄청나겠지만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윤영하함도 그렇고 이번 참수리 신형도 그렇고 이 거주 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선에 뛰는 분들이 전보다 고생을 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최대 속력은 41노트. 엄청 빠른 겁니다.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75km가 뭐가 그렇게 빠르냐 하지만 바다에서 40노트 달리는 배 타면은 막 왜 이렇게 빨라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지상에서 한 200km 넘게 뛰는 그런 차를 타는 그 기분이 들어요. 진짜 굉장히 빨라요. 워터제트 기술을 탑재했고 이거 재밌는 게 이게 신형 참수리는 PKM-R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R은 로켓입니다. 왜냐? 미사일은 아니지만 130mm 구경의 B용 유도 로켓을 탑재했어요. 여기에 76mm 함포 그리고 K6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6mm 함포는 아까 말씀드린 윤영하급에 달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화력이 기존의 초기함하고 비교가 될 정도의 강력한 화력이 됐고 그 다음에 기관총이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잡고 쏘는 건데 이거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예요. 한마디로 배 안에서 화면 보면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어떤 원격 총탑이에요. 덕분에 승조원이 뭐 총알이 날라와도 밖에 나올 필요 없이 전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물론 배 자체도 방탄 설비나 이런 거를 더 잘 갖춰서 내구성의 방어력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단한 게 130mm B용 유도 로켓입니다. 이거는 미사일보단 작지만 그 다련장 로켓에 사용되는 어떤 대형 로켓을 기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고속으로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정을 20km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발사 후 망각형 유도 체계. 일단 조준해서 쏘면은 그 다음 미사일이 알아서 쫓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척의 적함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름이 로켓이지 거의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 4대가 해군에 인도됐지만 2022년까지 총 16척이 취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고로 105척이나 되는 참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우방국에 공여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이거를. 아직도 몇 척인가가 현역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바다도 없는 어느 나라에 이걸 줬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게
거기는 바다는 없지만 카스피해라고 엄청 큰 호수가 있으니까 나름 거기도 초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퇴역 무기를 공여를 하고 기증을 하면은 결국은 다 이게 어떤 외교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방산물자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무려 105척이 있던 거를 윤영함과 신형 참수리 합쳐도 반도 한참 안 되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 해군의 어떤 전체적인 전력이 워낙 강화가 됐고 신형 참수리와 윤영함만 해도 어떤 한 척이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압도적으로 길어졌어요. 한 포의 사거리만 해도 뭐 얼추 2배는 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참수리만큼 많은 배가 필요하진 않다 이런 어떤 계산이 있고 또 중요한 그 문제가 있는 게 좀 비싸요 사실. 주머니 지갑 사정 앞엔 장사 없습니다. 지금 이 신형 함정들은 그냥 싸게 많이 건조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성능적인 면도 상당히 중시하고 승조원 거주성도 상당히 개선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어떤 전투력 면에서는 충분히 그 줄어든 숫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전투기들이 다 다목적기이기 때문에 F-15K도 KF-16도 둘 다 대지 공격 가능하고 대함 공격 가능하고 공대공 임무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전투기에 요구하는 일들은 다 같이 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F-15K가 더 멀리 갑니다. 방향에서 오래 뜰 수 있고 훨씬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고 또 레이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게 F-15K 같은 경우는 정밀 지대지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 자산적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 당장 사거리가 몇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고 뭐 슬레니알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더 탐지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원거리 공대공 초계 임무에도 종종 출격을 하고요. 한마디로 정말 만능 선수입니다. KF-16도 기본적으로 만능 선수인데 F-15K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으니까 작은 크기만큼의 좀 어떤 능력의 제약이 있지만 대신 운용 비용이 아무래도 F-15K보다는 저렴하고 그만큼 숫자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는 KF-16이 현재 우리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 F-15K가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6월에 구체화가 됐는데요. 현재 확정된 거는 피아 10개월 장비 모드 5 전에 따른 요구 성능 현실화. 무슨 얘기냐면은 피아 10개월 장비가 미군에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F-15K가 미군한테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피아 10개월 장치는 교체를 했고요. 또 항제밍 안테나 즉 전파 방해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안테나도 달고 사실 제일 또 중요한 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즉 링크 16을 장착해서 데이터 링크 기능을 훨씬 강화한 겁니다. 원래 링크 16이 달려 있었지만 이게 미군이 또 링크 16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호환성이 없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미군하고 통신이 그 데이터 교환이 안 돼요 그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시에 이 신형 데이터 링크는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되어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한미 동맹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죠. 특히나 피아 10개월 장치하고 링크 16은 연합작전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나토 가맹국들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가 단순한 전투 능력의 향상뿐이 아니라 우방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주한미 공군 및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6.25 때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듯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미국과 우리만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연합작전 능력을 위한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운용을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약 3천억 원의 돈이 듭니다. 60대니까 한 대 한 50억 원 정도 쓰는 셈이죠. F-16이 먼저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먼저 F-16 PB, 즉 피스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80년대 중반에 F-16 CD 블록 32의 직도 이기입니다.
F-16PB는 이제 2010년대 KF-16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KF-16은 90년대 초반부터 운영한 F-16CD 블록 52 계열이고요. 처음에 소수는 직도입을 했고 대부분은 면허 생산을 해서 얼추 140대 가까운 숫자가 지금 있습니다. 2010년대 업그레이드 F-16PB는 AIM-120 암람 미사일 운용 등 정밀 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엔진을 제외한 전자 장비는 정말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레이더도 바꾸고 뭐 PR-17 장치도 바꾸고 뭐 등등. 그래서 거의 F-16PB가 더 신형인 KF-16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재밌는 게 원래 KF-16이 들어오면서 F-16PB 피스브릿지는 한동안 KF-16의 보조 전력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KF-16과 동등한,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KF-16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한마디 역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KF-16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KF-16 업그레이드는 F-15K 업그레이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뜯어고칩니다. 현대 전투기의 전투 능력의 핵심은 컴퓨터와 레이더, 이 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신경 중추와 두뇌와 눈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눈에 해당한 레이더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레이더를 AN/APG-83이라고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먼저 F-16V라는 전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KF-16을 하다가 F-16V 얘기를 하느냐? 뜬금없지 않느냐?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F-16이라는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끝무렵에 개발된 나름 오래된 전투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몇 차례 개량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까지도 계속 팔렸어요. 하지만 2010년대가 되면은 누가 봐도 이제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F-16V가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전자장비와 레이더를 싹 바꿉니다. A사는 뭐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라 간단히 얘기해서 탐지 거리, 레이더 해상도, 동시 목표 추적 능력,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투지폰하고 스마트폰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투기 레이더는 점점 A사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대만이고요. 우리나라도 바로 KF-16을 F-16V에 준하는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KF-16 업그레이드 개량의 핵심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비의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PR-10개월 장치 신형, 실시간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 링크 16, 신형 무전기, 암호화 장치, 뭐 정밀 측정 장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이 A사 레이더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또 링크 16도 중요한 업그레이드인데요. 링크 16은 지금까지 KF-16에 아예 안 달려 있었어요. 링크 16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상의 레이더 기지에서 아니 뭐 조기 경보기에서 적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에는 무전기 딱 붙잡고 야야 어디 나왔으니까 조심해 뭐 그쪽으로 가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링크 16이 있으면은 그냥 그게 데이터로 쭉쭉 가서 문자로 쫙 뜨는 거예요. 훨씬 정확하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기 경보기나 뭐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가 내 쪽 지도에서 그대로 찍힐 수도 있고요. 또 F-15K 같은 다른 아군 전투기나 아군 함정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제이던 같은 정밀 공대지 유도 무기를 운용할 때도 어떤 전 같으면은 뭐 좌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입력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전술 운용의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참고로 싸진 않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장치 판매 규모는 총 2,374억 원입니다. 한 대에 100몇십억 원 드는 거예요. KF-16 업그레이드가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재원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있는 무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속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레이더가 바뀜으로 해서 정보 처리 능력과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또 같은 시간에 스캔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났고 한마디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성능이 확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신형기한테 대항을 못 해요. 중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형 전투기들 아니면 업그레이드한 전투기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F-15J를 A사 레이더 장착하는 걸로 바꾸고 뭐 이미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2를 현재 운용하고 있고요. 또 F-35도 대량으로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상황이라 KF-16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정말 시간 금방 가죠? 덕분에 비성끼리 지루하지 않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홍편의 리얼 웨프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핫한 소식 들고 들어오겠습니다.